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가 1분기 동반 적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하강 국면 조기 탈출을 위한 추가 감산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20대 청년이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저출사 고령화라는 사회구조 변화가 보험 상품들의 타깃 수요층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SVB 파산 사태가 발생하자 국내에서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포스코 ENC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건설업의 한계를 돌파하고 친환경 미래성장 분야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가 수조 원대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선 반도체 추가 감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소식 윤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14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금융조사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1조 8,76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1분기 14조 원대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86.7%나 급감한 것입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 손실 전망치가 3조 1,781억 원으로 집계돼 2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에선 이미 감산을 시행한 SK하이닉스의 추가 감산에 삼성전자도 감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기간 과잉 투자에 따른 영향은 점차 완화되고 지난해 업계 감산 효과가 가시화되면 추가 감산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업계의 특성상 감산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감산한 곳만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버틸 수 있는 대부분 감산 않고 버티려는 그 경향이 강해서 특히 올해 반도체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도 삼성전자는 주주총회에서 필수 R&D 투자, 클린룸 확보 등 미래 투자는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 컨퍼런스 콜에서 적정 수준으로 투자를 축소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자를 줄일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최근 보험사들이 가입 연령대를 확대한 상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늦어지는 경제적 독립, 저출산 고령화 심화 등 우리 사회 구조와 무관치 않은 트렌드라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미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입니다. 자녀의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려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자녀가 아닌 본인을 위해 가입하고 싶다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험이 성인 보험보다 가격은 저렴한데 보장은 든든하다는 이른바 가성비 보험이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성인들의 관심을 끄는 겁니다. 특히 경제적 독립 시기가 늦어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인기입니다. 사회에 진출하는 연령 자체가 조금 뒤로 늦춰지고 있잖아요. 31세부터 35세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보험 가입을 이제 많이들 하는 시기인데 납입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혜택도 많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손보사들은 최근 가입 연령 상한선을 더 높이는 식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 업계 최초로 어린이 보험 가입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높인 데 이어
KB손해보험도 이달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가입 연령 확대 분위기는 다른 보험 영역에서도 속속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유병자와 고령자가 가입 대상인 간편보험입니다. 손보사들은 간편보험에 가입 가능한 연령을 2014년 40세에서 2017년 30세로 점점 확대하고 있는데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최근 가입 연령을 15세까지 낮췄습니다. 저출산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자꾸 판매할 수 있는 전체 모집가이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입 연령을 늘려서 어떻게든 이 상품을 유효화시키려고 하는.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따라 보험사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흐름은 더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 국내 금융시장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에서 먼저 위험 신호가 터져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세원 기자입니다.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PF 대출에서 먼저 파열음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PF 대출 잔액은 116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5% 늘어난 규모로 잔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코로나 이후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자금이 쏠린 겁니다. 문제는 부동산 PF 대출이 특정 금융권으로 쏠려 있다는 점입니다. 저축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 전체 대출의 73.6%가 몰려 있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 기조 속에서 연체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저축은행 부동산 PF 연체율은 2.8%로 전년 동기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2금융권 중에서 연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높은 운영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PF 쪽에 많이 투자가 된 걸로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출 채권, 부동산 펀드 등 제2금융권 PF 금융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은 지난해 말 이미 2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해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PF 대출 회수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미분양 주택도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구매 수요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5,359호로 집계됐습니다. PF 대출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면 건설사, 시행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자금 투입과 같은 숨통 틔우기보다는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서정덕의 JD모건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도 숫자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숫자부터 확인해 보시죠. 예, 다양한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4만, 9, 17. 근데 저는 2라는 숫자를 한번 꼽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숫자가 있는데 오늘 2를 골라주신 이유가 예. 뭘까요?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에코프로 들어보셨습니까? 에코프로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 정말 저세상 주식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요. 연일 급등을 하다 보니까 기자에게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종목 네.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 제가 전문가도 네네. 아닌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유명해졌다는 얘기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에코프로 그룹주로는 상장돼 있는 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세 종목이 현재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 삼형제가 코스닥의 랠리를 주도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암초를 만났거든요. 전현직 임직원들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을 받은 건데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이었습니다. 16일, 17일 충북 청주에 본사가 있는데 에코프로 본사가 압수수색을 받은 거고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종목 주가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시작과 개장과 동시에 급락세로 출발을 하면서 마이너스 13%까지 갔었는데 장중에 이 모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전환을 하고 상승 하락을 번갈아 하다가 결국에는 0.88% 오른 40만 3천 원에 에코프로가 장을 마친 거거든요. 에코프로의 임직원 관련 불공정 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2라는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셨는데 예.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이게 2020년과 2021년에 네. 첫 번째 이 일이 있었는데요. 앞서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제가 말씀드린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미공개 정보로 11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
기소돼서 작년 10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요. 벌금 35억 원을 선고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넘겨진 임직원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첫 번째에서는 나오고 있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수사라면 이게 예.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기존 의혹에서 새로운 추가 의혹이 발생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예,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관건인데 네.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그 기조는 지난 사건에 대한 동일권의 연장선이라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확실하기 위해서 해당 기자가 직접 에코프로 측과 접촉해서 취재 과정을 거쳤습니다. 회사 측도 동일 사건으로 현재까지 연장선상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정확한 부분은 더욱 파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굉장히 말을 아끼더라고요. 하나하나 좀 네. 아끼는 상황이고요.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의혹을 모두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왔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입장문이 나오는데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습니다. 취재한 내용과 동일한 입장이고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조사는 2020년, 2021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건과 조사 대상 기관과 유사해서 그 연장선의 조치로 현재까지 이해하고 있고 매우 엄중하게 느끼고 있으며 회사와 임직원들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문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최근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 예. 상황에서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었나 보죠? 예, 아무래도 회사 측도 그렇고 업계에서는 과거의 연장선으로 보는 이유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급등을 했는데 이게 1월 18일부터 주가가 쉼없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급등 사례와는 그 성격이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최근 에코프로 삼형제,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 18일, 1월 20일경부터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이 기간을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봤는데 공시나 대규모 수주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해서 잭팟성 소식은 없었고요. 예. 특별한 회사의 뭐 상황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보도자료 배포가 몇 건 있었는데 MOU 관련해서 2건 정도가 나와 있었고요. 자회사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수산화 리튬을 증설하겠다, 양을 늘리겠다 이 정도의 보도자료가 나왔었는데 증권업계 관계자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미공개 정보 당시에는 수주권에 대한 사전 정보 인지가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고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이곳에서 찾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가가 꾸준하게 오른 건데 어느 시점을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 에코프로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서 증권가 반응은 어떻습니까? 결론은 검찰 수사가 명백히 지금 사실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단기 악재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론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임직원들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 훼손 등으로 이어지진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슈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석도 지배적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편에서는 이번 수사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16일, 17일 이 양일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한 종편 채널을 통해서 17일 한마디로 토요일 저녁 뉴스로 단독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의도 증권가 쪽에서는 풍문처럼 이 압수수색 사실이 돌던 것은 지난 금요일께였습니다. 해당 기자도 역시 금요일 오후에는 해당 소식을 풍문처럼 접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묘하게 에코프로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안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매도를 먼저 한 것 아니냐, 정보가 센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주가가 요동치면서 롤러코스터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이는 조금 더 예의주시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에코프로 압수수색 사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보도본부 증권부 서정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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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되면서 분양시장의 숨통이 더욱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올해 서울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57대 1을 보이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에서는 세개 단지 393가구 공급에 22,401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57대 1을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28개 단지 12,276가구 모집에 74,931명이 몰려 평균 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경쟁률은 경남, 부산, 광주, 충북, 인천, 경기도 순이었습니다.
아직 1분기가 마감되진 않았지만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은 분기별로 봤을 때 2021년 4분기 192.5대 1 기록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침체된 서울 분양시장의 회복은 일산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오늘부터 중도금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분양시장 분위기 반전에 힘을 보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오늘부터 분양가 12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분양계약자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억 원 수준이면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 수준이고요. 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그 정도 분양가 이상인 곳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 사실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된다. 또한 기존 5억 원으로 정해진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돼 수요자들의 중도금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포스코건설이 포스코 ENC로 사명 변경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와 그린라이프 주거 상품 등 친환경 미래성장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포스코건설이 사명을 바꾸며 주택 사업에서 나아가 친환경 미래성장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포스코건설은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포스코 ENC로 바꾸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포스코그룹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를 비전으로 설정하며 친환경과 디지털 분야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도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지속성장 기반을 통한 폭발적 성장의 원년으로 결의를 다지고자 이번 사명 변경을 추진했다는 설명입니다. 친환경 미래 신성장 선도기업으로의 의지를 담았으며 퀀텀 리프의 원년으로 결의를 다지고자 사명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주총 이후에는 송도 사옥에서 신사명 선포식도 가졌습니다. 새로운 사명인 포스코 ENC는 자연처럼 깨끗한 친환경 미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에코와 더 높은 곳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을 상징하는 챌린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가치를 실현하고 친환경 미래 사회 건설을 위해 끝없이 기존 건설업의 한계에 도전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포스코 ENC는 앞으로 수소 환원 제철과 2차 전지 원료 소재 분야의 EPC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그린라이프 주거 모델을 상품화하는 등 친환경 미래 성장 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탑티어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에코앤챌린지 조직 문화 조성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안전, 품질, 생산성, 수익성 등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어떠한 위기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해 카드사들의 순이익이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금리가 오르며 조달 비용이 증가한 영향인데 이 같은 상황에도 임직원들의 연봉과 상여금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자 3년 만에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2조 6,062억 원으로 전년보다 4% 줄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30% 넘게 폭증했던 재작년과는 대조적입니다. 조달 비용 증가 외에 지난해 1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카드사들은 업황 악화를 이유로 무이자 할부나 고객의 이용 한도를 대폭 줄였고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대출금리로 연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달리 카드사 임직원들의 연봉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카드사 공시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 임직원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전년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고 경영자들의 연봉은 10억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위를 기록한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이사의 연봉은 거의 20억 원에 육박했고 이명진 신한카드 대표이사가 약 12억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의 연봉 가운데 절반가량이 상여금이었습니다. 어려운 경영 상황과는 상반된 보수 체계에 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금리로 국민들은 고통받고 힘든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서라도 이렇게 고액 연봉을 받고 성과급 단체를 벌이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카드사들은 지난해 임직원 연봉 자체가 재작년 실적을 반영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때문에 카드사를 대상으로 보수체계 적정성 검사를 시작한 금감원은 고액의 성과급에 대한 압박 강도도 더 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전동화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내연기관차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요타의 GR86은 마지막 내연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운전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성나경 기자가 직접 몰아봤습니다. 클러치에서 발을 떼자 가볍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RPM을 올려 고단으로 변속한 순간 탄력적인 주행감이 느껴집니다. 지난해 5월 토요타 코리아가 10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로 출시한 GR86. GR86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포츠카 중 유일한 후륜구동 수동 변속기 모델입니다. 이 차는 내연기관 특유의 감성과 함께 수동 변속기를 장착해 독특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최고 231마력의 힘으로 기어를 변속할 때마다 순발력 있게 치고 나갑니다. 에어로 다이내믹을 극대화한 점도 눈에 띕니다. 부드러운 유선형 외관 디자인을 통해 스포츠카다운 날렵한 주행 능력을 갖췄습니다. 커브길에서의 주행감도 수준급입니다. 낮은 차체와 짧은 휠베이스에 더해 엔진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안정적인 코너링이 가능합니다. 심플한 내부 구조는 편안한 조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각종 버튼을 직관적으로 배치해 헤매지 않고 필요한 기능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토요타는 GR86과 함께 국내 모터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 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반발 여론이 계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청년층 응답자가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이 56억 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남부지방은 하늘 흐려지겠습니다. 제주는 종일 흐린 가운데 내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한편 공기질도 계속 안 좋은데요. WHO 기준으로 내일 수도권과 충청권은 미세먼지 매우 나쁨, 그 밖에 전국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춘천 영하 1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더 높게 시작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더 많이 올라서 서울과 춘천 21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굉장히 크니까요.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물도 많이 드시고 얇은 겉옷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4도, 수원 2도, 춘천 영하 1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21도, 대전 2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7도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한낮에는 속초 16도, 강릉 1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 6도, 제주 13도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22도, 부산 17도,
제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는 흐리고 동해는 구름 많은 가운데 남해에는 비가 온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수요일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에는 전남과 경남까지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